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오늘은 제70회 현충일입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자꾸 생기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현충일을 앞두고 우길기가 등장했습니다.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현충일을 하루 앞두고 서울 한성대에는 우길기와 태극기를 섞어놓은 듯한 그림이 전시됐습니다. 또 우리나라 사람을 비하하는 문구가 적힌 전시물도 있었는데요. 방송에서 참화제가 입으로 옮기기 힘든 표현들이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차량 외관에 우길기를 부착하고 운행을 하는 운전자가 등장하는가 하면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는 현충일 당일에 우길기를 개항해서 국민들의 화를 돋궜는데요. 올해는 지혜의 전당이라고 하는 대학교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제국주의의 상징이자 전범기를 찬양하는 이런 행동을 그냥 개인의 일탈로 두고 보는 것이 맞는가라는 여론이 일고 있는데요. 독일 등 유럽에서는 파시즘에 대한 찬양은 물론이고 나치를 상징하는 하켄크로이츠를 공공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법적인 처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데요. 사회적 논의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대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브리핑 통해 들어보고요. 이슈책, YMCA 토론까지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 6월 6일 금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은 먼저 지역에서 열린 현충일 관련 행사 소식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제70회 현충일을 맞은 전남 동부권 지역에서도 지자체별로 현충일 추념식과 호국 보훈의 달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예. 먼저 여수시의 경우 오늘 오전 10시 여수시 종화동 자산공원 현충탑에서 정기명 여수시장과 지역구 국회의원, 시도의원, 보훈단체 시민 등 모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충일 추념식이 개최되었습니다. 예. 현충일 추념식 행사는 오전 10시 전국적으로 일시에 울린 이 사이렌 소리에 맞춰 묵념이 진행되었고 여수 시립합창단의 합창으로 애국가 제창, 헌화와 묵념, 추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어 합창단의 추모 공연과 마지막으로 현충일 노래가 제창됐습니다. 예. 여수시의 현충일 추념식은 여수시 선원동에 소재한 선원동 현충탑에서도 여수시 부시장과 시도의원 등이 참석한 추념식이 진행됐는데 여수시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오는 6월 25일에는 여수문화홀에서 이 특별 공연을 포함한 6.25 전쟁 75주년 기념식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예. 여수는 그렇고 순천과 광양시에서도 오늘 행사가 열렸죠. 네, 순천시도 오늘 오전 10시 순천만 국가정원에 소재한 현충공원에서 추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예. 오늘 순천시의 현충식 이 추념에는 이 보훈가족과 국가유공자, 기관단체장, 시민 등 모두 3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예.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이라는 주제로 열린 순천시의 올해 추념식은 국가정원 현충정원을 찾는 시민들과 보훈가족이 자유롭게 참배하고 헌화할 수 있도록 현장에 국화를 비치했다고 합니다. 광양시는 6일 현충일 추념식과 함께 호국 보훈의 달인 6월에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되새기는 광양 개념여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광양시는 지난 6월 1일 의병의 날과 오늘 현충일 그리고 오는 6.25일을 기념해 관련한 인물과 장소를 둘러볼 수 있는 이 광양 역사문화자원을 소개하는 여행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예. 의병 관련 유적지로 이 강희보 강희열 형제 의병장을 기리는 이 쌍이사를 찾는 여행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경술국치 직후인 이 지식인 책임을 통감하며 자결한 이 매천 황현생가와 함께 역사공원 또 일제강점기 속에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원고를 보관해 훗날 세상에 알리는 데 기여한 이 정병욱 가옥 등을 찾는 여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충일 관련 소식들 좀 들어봤고요. 다음은 순천 소식 듣겠습니다. 순천시가 국가정원 근처에 승마장을 짓겠다라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 순천시 의회가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고요?
네, 순천시가 순천만 국가정원 인근 동천 국가하천변 습지에 이 공공형 승마장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순천시 의회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이 공공형 승마시설 지원 사업에 공모했지만 예산 미확보로 무산되면서 올해 다시 국비 8억 원과 시비 31억 원을 들여 사업을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순천시 의회가 사업 계획을 사전에 의회에 알리지 않고 조례를 먼저 개정했다며 이는 시의회를 기만하는 행위라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예. 이 보도에 따르면 순천시가 승마장 부지로 계획하고 있는 곳은 이 국가하천 주변이라 가축 사육 제한구역인데 순천시가 지난해 9월 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계류하는 가축은 이 제한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순천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는 것입니다. 이 정리를 해보면 순천시가 공공형 승마시설을 추진하기 위해 순천시 조례를 미리 개정했고 이 과정에서 의회에 충분한 사실관계를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예. 순천시 의회 일부 의원들은 지난해 순천시 집행부가 기존의 육묘장을 철거하는 예산을 올리면서 시의회에 해당 부지에 승마장이 들어설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는 것입니다. 순천시 의회 일부 의원들은 순천시가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시의회를 기만한 게 아니냐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얼마 전 저희가 이슈책 시간에 승마장 조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들 좀 들어봤었는데 아무래도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입지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나오고 있는데요. 승마장 부지가 지난해부터 입지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소각장과 가깝고 또 인근에 마을이 위치하고 있어 승마장 운영으로 인한 악취나 오폐수 등 환경오염은 물론이고 주민 생활 환경에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된다며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 순천시가 자원순환시설 조성과 관련해 인근 지역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승마장 문제까지 겹친 상황인데요. 순천시가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을 6월 중에 시의회에 상정할 구상인데 그 과정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 반발도 그렇고 시의회 측도 그렇고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광양입니다. 네, 최근 광양시 공무원 노조 자유 게시판에 경직된 공직 문화를 성토하는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고요. 네, 최근 광양시 공직자 중 한 직원이 숨진 것과 관련해 괴롭힘 의혹이 불거진 데 이어 시 공무원 노조 자유 게시판에 상급자들을 대접하는 이른바 모시는 날과 또 상관들의 갑질 논란이 지속적으로 게시되면서 광양시 공직 문화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보도에 따르면 최근 광양시 공무원 노동조합 자유 게시판에는 부서장이 연가를 쓰려는데 코치코치 캐묻는 것이 갑질이 아니냐 이런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왔는데요. 이 상당수의 공무원들이 댓글로 공감을 표명하며 연가도 그렇지만 당직이나 대체 휴무도 상관들이 눈치를 준다며 공감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예. 이 광양시 공무원노조 게시판에는 최근 팀장들이 직원 괴롭히는 것을 오롯이 참고 견뎌야 하는 것은 직원 몫이냐며 팀장이 벼슬이냐 공직사회 참 안타깝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이 해당 게시글에도 상당수의 공직자들이 전수조사를 실시하자 철저히 조사에 관행을 뿌리 뽑자 이 감사가 아닌 수사가 필요하다는 식의 공감의 댓글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예. 이 앞서 언급한 대로 최근 광양시 중마동에서 시 공직자 한 명이 숨진 것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광양시 감사실이 감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광양시에는 지난해에도 직원 사망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예, 익명의 게시판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상당수의 직원들이 공직 문화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개선책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광양시 일부 공직자들은 최근 공무원의 사망과 관련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 제보를 통해 감사실에서 조사를 착수하더라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제보 내용을 토대로 대상자가 특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공무원들이 제보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 또한 공직자들은 감사 이후 보복당할 두려움이 높아 사실상 제보 시스템을 이용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인데 예. 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실제 올해 광양시 공무원 노조에 접수된 갑질 제보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 공직사회에서는 최근 나이가 적은 저연차 공무원과 나이가 많은 고연차 공무원 사이의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입장인데요. 이 저연차 공무원들은 고연차들의 지적을 이른바 꼰대 문화로 받아들이고 있고 또 고연차 직원들은 저연차 직원들에게 무슨 말조차 하기 어렵다며 서로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 광양시 공무원 노조는 부서별 간담회나 이 직원들 한마음 체육대회 등의 행사를 진행 중이고 이 직장 갑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이 제보를 할 경우 이 감사실과 협업해 주변인들을 대상으로 철저히 조사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 또한 시 공무원 노조는 최근 직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도 유가족의 뜻을 받들어 철저한 조사를 요청했고 조사 결과에 따라 공무원 노조 차원의 성명서 발표 등 추후 행동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역의 이슈를 직접 체크해드립니다. 이슈 체크. 네, 오늘은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이슈를 체크해볼까요? 오늘의 이슈 체크. 현충일을 맞아서 월남전 참전용사 만나봤습니다. 네, 오늘은 제70회를 맞은 현충일입니다. 그리고 6월은 또 호국 보훈의 달이죠. 네. 이를 맞이해서 월남전 참전 용사 한 분 만나고 오셨다고요? 네. 이 월남전이라고 말하면요. 베트남 전쟁을 말하는데요. 베트남 전쟁은 대한민국의 최초 파병이자 최대 인원의 해외 파병이었습니다. 예. 이 월남전 파병은 외교적 관계나 경제적 발전을 이뤄내는 데 큰 영향을 줬지만요. 안타깝게도 참전 용사들에 대한 문제는 중복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요. 월남전 참전자회 여수지회 김일종 지휘자 통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네, 월남전 하면 월남에서 돌아온 뭐 이런 노래 맞아요. 떠오릅니다. 네. 노래는 참 경쾌하고 드디어 돌아왔다 이렇게 환영하는 분위기이지만 지금의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요. 네, 60년 전 1964년 우리나라는 한국 경쟁의 폐허와 후유증으로 불안한 안보 상태와 또 경제적 어려움이 극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서민들은요 하루 세 끼 챙겨 먹기도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월남전으로 인해서 주한미군 철수할 위기에 몰리자 우리나라는 첫 파병인 1964년 7월부터 1973년 3월까지 이 8년 8개월 동안 연인원 32만 5,715명의 국군 장병이 베트남 전사에 투입됐습니다. 32만여 명이요? 네, 맞습니다. 예. 이렇게 많은 한국군의 파병은 우리나라의 막대한 경제적 이득뿐 아니라 안보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 월남전 참전 용사들은요. 수십 년 전 먼 타국에서 자신들의 청춘과 목숨을 바쳐 싸워서 돌아왔지만 용병이다. 돈벌이 파병이란 말이 상처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우리 병사들의 전투 수당 및 이 월급에 관한 달러가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로 비축됨에 따라서 신용도가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에 우리 전투 수당 가지고 경부 고속도로 만들고 포항 제철 만들고 해가지고 산업화 이뤘다고 하는 우리나라의 국방 산업이 발전하게 된 계기가 되어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철수를 하게 되면 모든 군사 물자는 그대로 한국으로 이전하는 것과 그리고 국방 산업을 발전하기 위해서 모든 기술 지원을 받는 것으로 서약을 했기 때문에 이런 데에 기여한 바가 높습니다. 불명예스러운 용병이라는 말까지 합니다. 돈벌이 하러 파월 갔지 않느냐. 너무나 서글픈 얘기죠. 우리나라에 기여한 안보 및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세계 평화와 자유를 위해서 용맹스러운 군인들에게 명예를 훼손하는 그러한 말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비참하고 그런 말을 들으면 한이 서립니다. 네, 들어보면서 저도 몰랐던 부분들을 좀 배워갑니다. 네. 경제 발전과 안보, 기여한 점이 너무너무 많다. 그리고 지금이 우리나라가 있기까지 국방과 경제를 모두 책임졌던 분들이 이 월남전 참전 용사분들이셨어요. 네. 월남전 참전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때도
뭐 같은 전쟁이기 때문에 그쵸. 참혹했을 텐데 말이에요. 네, 60년대 지금처럼 다른 나라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시기죠. 아무런 정보 없이 나라가 덥고 습했던 그 나라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하다고 합니다. 특히나 전쟁으로 인한 공포는 어제 느꼈던 것처럼 기억한다고 하는데요. 열대지방의 나무가 빽빽하게 자라는 밀림에서 동료들과 떨어져 길을 잃고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그 동포를 아직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한 5m 정도 이 사람이 떨어지면 그 사람을 찾을 수 없을 만큼이나 우림이 빽빽합니다. 그때 무전기를 둘러매고 분장을 하고 대원들하고 이탈이 돼버렸습니다. 저 혼자 빠져남아 버렸어요. 그러니 얼마만큼 그 공포에 쌓여 있겠습니까? 무전기랑 그 전부 다 버리고 이제 나무 위로 올라가서 방향을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방향대로 제가 반드시 내려오니까 대원들이 수색을 마치고 그 도로에 집결되어 있었어요. 무전병이 없으니까 이거 저 중대장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어떻게? 제가 거기에 나타나니까 중대장이 저를 끌어안고 통곡을 하더라고요. 기뻐서. 네, 지금으로부터 50여 년 전 이야기인데도 마치 네.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또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트라우마도 심각하시겠지만 이 월남전 하면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해 오랫동안 고생하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시다고 네, 들었어요. 맞습니다. 월남전 당시 미군이 열대우림을 고사시키기 위해서 살포한 이 제초제로 이 고엽제에 노출된 군인들이나 그 후손들에게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전쟁을 치른 지 60년이 지났지만 많은 참전 용사들이 고엽제 후유증으로 생을 마감하기도 하고 지금도 병상에서 고통의 나날을 지내고 있는데요. 월남전 참전자회 여수시 지회에서는요. 불우한 전우들에게 쌀을 전달하고 또 유족회를 구정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고엽제 전우들이 그 후세까지도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해서 지금 속출하고 있고 또 고통받고 있고 이렇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목숨 바쳐서 이렇게 싸웠던 것이 이제는 이러한 그 고엽제 후유증으로 남고 평생을 갖다가 죽을 때까지 전쟁의 트라우마 속에서 그리고 질병의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일깨워져 가지고 참 알았으면 하는 생각이고 이제 자체적으로도 저희들이 쌀을 마련해 가지고 저희들이라도 우리 불우한 전우들에게 우리라도 챙겨야 된다는 생각에서 쌀도 구수입해서 전달을 하고 유족회의 집행부를 구성해서 활발하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월남전 파병 군인들의 통계를 보니까요. 무려 5,000명이 넘는 장병들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었고 17,000여 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네. 현재 생존해 있는 참전 용사들도 100발의 노인분이 다 되셨죠, 이제. 네. 참전 용사분들의 이런 증언을 들을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20대 청년들은 대부분 80대나 70대 중반에 넘어섰는데요.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자신들에게 남은 것은 제복 한 벌과 생계 유지할 수 없는 명예수당이라고 하는데요. 이제는 진상규명을 통해서 월남전 참전 용사들의 피와 땀에 대한 전투수당 지급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이렇게 전투를 하면서 용맹스럽고 세계의 평화와 자유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던 병사들에게 현재 여수시와 전라남도에서 주고 있는 명예수당이 20만 원에 불과합니다. 한이 서려 있는 이 전투수당을 이제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고 세계 경제 대국에 기틀을 마련하게 된 것은 월남 참전 용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라도 진상 규명을 해서 특별법 제정해가지고 전투수당을 줘야 할 때가 되어 있다고 진상 규명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영웅의 제복 한 벌 이거 입히기 전에 전투수당을 먼저 줘서 한을 풀어주는 것이 수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월남전 참전 용사들에게는 6월이 아무래도 조금 남다르게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네, 특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유일한 휴전 국가이기 때문에요. 이 호국 안보의 중요성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거북선 축제에 맞춰서 호국 안보 베트남전 사진 전시회도 개최했는데요. 앞으로도요 호국 안보의 개념을 심어주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네, 현충일인 오늘 조국 수호를 위해 헌신하고 또 희생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에 숭고한 애국 정신을 되새기는 그런 시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MBC 라디오 1시간만 투자하세요. 지역의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역 시사는 역시 여수 MBC 송유라의 라디오 전망대. 네, 지역의 대표 스피커 두 영맨들의 화끈한 토론 한판 YMCA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 영맨과 함께합니다. 여수와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총장님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뭔가 새로운 느낌으로 또 두 분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김대희 총장님. 네, 굉장히 좀 마음이 안도감이 진하게 들고요. 앞으로 뭐 새로운 대통령과 또 집권 여당이 다수당이잖아요. 이러면서 그동안 우리가 바랬던 사회 대개혁을 위한 다양한 입법 과정과 또 개혁 행정들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한 주입니다. 예, 김석 총장님은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네, 그 순천 YMCA뿐만 아니라 여수 YMCA도 6월 3일날 참정권이 없는 청소년들하고 모의 투표를 했어요. 그때 이제 뭐 청소년들의 모의 투표도 독려한 것도 있지만 그때 만난 시민들하고 되게 많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어떤 대통령 선거 지난 6월 3일 날 끝나고 나면 뭐 하실래요부터 어떤 뭐 세상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간이 겨울 내내 또 봄 내내 광장을 지켰던 공간에서 저희가 청소년 모의 투표를 진행했기 때문에 알아보고 또 말도 걸어주신 분도 되게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얼굴이 좀 시커멓게 탄 것도 그날 떼약볕에 거리에서 청소년들하고 모의 투표하면서 청소년들이 바라는 거, 어른들이 바라는 거 막 이것저것 뭐 굉장히 이야기 많이 나누면서 좀 푹 젖었던 것 같아요. 이번 주는. 그리고 6월 3일 대통령 선거 결과가 새벽 4시까지 지켜보면서 이거 다음날 순천 YMCA 가서 이제 뭐라고 그래야 되나 직원들하고. 왜요? 왠지 뭔가 더 좋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막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총장님께서요? 예. 더 좋은 시민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괜히 제가 대통령 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건 어떤 기분이죠? 뭔가 좀 동화된 것 같죠. 동화된 것 같은. 물론 특정한 후보가 아니라 일단 내란 문제와 관련해서 뭔가 큰 허들을 하나 넘은 느낌이어가지고 거기서는 좀 안도감이 좀 깊었던 것 같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모의 투표 이야기 잠시 후에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뭐 위법적인 비상계엄에 이은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조기 대선이 치러졌고요. 새 대통령이 선출됐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가슴에 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아픔이 두 번째로 박힌 역사가 또 아닐 수 없는데요. AP통신 등 주요 외신들은 이번 대선의 승자는 사회 분열 치유와 또 경제 회복의 과제를 안게 될 것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제 새 정부는 과감하게 전 정부의 과오를 개선하면서도 통합의 균형을 잡아가야 하는 훨씬 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자, 그래서 오늘 주제는 6.3 조기 대선이 우리에게 남긴 것이라고 좀 거창하게 좀 정해봤습니다. 오늘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다양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먼저 청소년 모의투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두 분께서 청소년들은 이번 21대 대선에서는 정당보다는 좀 인물을 보고 투표를 하는 경향이 좀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모의투표 결과는 좀 어떻게 나왔습니까? 김대희 총장님? 제가 보기에도요. 인물 중심으로 뽑았더라고요. 근데 인물이 중심이 뭐냐는 것은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인물 중심론하고 차이가 있었는데요. 자세히 들어보죠. 네, 이번 2025년도 청소년이 직접 뽑은 21대 대한민국 청소년 모의투표는 전국적으로 17,400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주로 예. 중고등학생이고요. 여수에서는 2,560명 정도가
여수에서는 참여를 했는데 예. 전국 기초자치 단체 중에 가장 많은 청소년들이 박수 한번 칠까요? 아, 네, 고맙습니다. 여수 YMC 역시 엄청난 저력입니다. 사전에 온라인 플랫폼에서 그 대선 후보자들의 청소년 정책이나 공약들 올려놓고요. 필요한 청소년들은 그걸 보고 투표에 참여했는데 어른들 투표하고 똑같이 진행했습니다. 투표소 있고 네네네. 기표소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1위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되었는데요. 예. 51.6%였습니다. 오. 가반이 안 되는데 청소년들은 51.6%로 이재명 후보를 뽑았고요. 예. 2위가 뜻밖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19.56%를 얻어서 2위가 됐고 이게 전국 결과인 거죠? 네, 청소년 예. 모의 투표의 전국 예. 결과입니다. 뭐 이준석 후보가 현실적으로 8% 정도인데 청소년들이 20%에 가까운 투표를 해줬고 3위는 김문수 후보였거든요. 국민의힘. 예. 근데 실제로 41%가 나왔는데 19%가 안 되는 18% 정도만 뽑아줬습니다. 예. 그리고 민주노동당 권영구 후보는 1%가 아니었잖아요. 어른들 투표에서는. 예. 성인 투표에서는 실제로 1%가 안 됐는데 무려 3.79, 3.8% 정도를 청소년들은 뽑아줬으니까 실제 대선 결과하고는 다른 행태를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럴까 싶었는데 청소년들은 결론을 이야기했더만 나름대로 젊고 잘생기고 하는 그런 인물론을 잘생기고? 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투표 과정에 참여한 청소년 활동가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저도 예? 이 결과가 의외였으니까 예. 어떻게 봐야 되냐더만 총장님 요즘 아이들은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젊고 잘생기고 학력이 좋고 똑똑하다 그러면 마음이 갑니다. 그런 쪽으로 인물론을 보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고 정당을 그래도 반영하죠. 이준석이 1등은 아니잖아요. 1등은 아니죠. 그렇죠? 그래도 실제랑 차이가 꽤 납니다. 네. 어른들 투표랑 봤을 아니 때. 근데 사실상 20대 투표에서는 이준석 씨가 네. 그 출구조사에서는 1등이었잖아요. 가장 높은 근데 투표인 것으로 일정하게 보면. 정당도 청소년들을 바라본다. 근데 이제 문제는 예.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특히 이제 어른들 투표에서 지역별 성향 투표를 봤잖아요. 예. 영남 전체는 국민의힘을 뽑았던 건 사실이니까. 근데 청소년 모의 투표에서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이긴 곳은 경북하고 대구밖에 없다는 거죠. 다른 영남 지역은요? 예. 대구 경북을 제한 모든 지역은 청소년들 모의 투표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뽑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 이준석 후보하고 김문수 후보의 청소년 모의 투표 성향을 보면 이준석 후보를 김문수 후보가 이긴 지역은 영남 지역 모두하고 세종 서울을 제외하고는 서울을 중심으로만 김문수 후보가 이준석 후보를 이긴 거예요. 영남 전체와 세종하고 서울특별시에서만 김문수 후보가 이준석 후보를 이겼고 나머지 나머지는 지역에서는 다 이준석 후보가 이준석 2위를 후보한테도 차지했어요. 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어른들의 투표 성향과 청소년들의 투표 성향은 약간 달랐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예. 이게 아마 정당을 반영하되 궁극적으로 청소년들은 자기들이 선호하는 그런 정치인의 모습이라든가 여기에 적극적 투표하는 성향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성인들 20대의 투표성을 좀 받아가는 측면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석 총장님. 네, 지금 뭐 청소년 모의 투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기존의 투표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청소년 모의 투표는 전국의 YMCA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모의 투표이기 때문에 뭐 본 투표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청소년들이 어떤 정책 성향과 가지고 경향을 있는지.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거고 이 분석도 객관적이라기보다는 뭐 김대희 사무총장님 그 저의 의견이라고 하는 것을 꼭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고 예. 저는 좀 김대희님 좀 약간 좀 결이 좀 다른데 우선 순천은 몇 명 참여했나요? 네, 순천은 여수는 2,000명 참여했는데 순천은 303명 참여했습니다. 목소리가 303명 작아지시는. 네네네. 여수는 뭐 자, 학교까지 어쨌든. 막 들어가고 그래서 자, 부러워 죽겠습니다. 총평. 그러나 예. 의미 있는 표본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가 전체 3.79% 나왔잖아요. 예. 청소년들은 그래도 민주노동당에서 내걸고 있는 정책을 상당히 유심히 보더라라고 하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었고 저는 제가 그 피부로 느끼는 청소년들과의 만남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저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30% 넘게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체감하셨을 예. 때는. 근데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았고 순천에서 한 15% 정도 나왔는데요. 네, 아마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소년들은 이준석이 진보인지 알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요? 예. 그다음에 말도 잘하고 막 이렇다라고 하는 판단이 있는 가운데서 진보 보수의 개념이 약간 조금 중첩되어 있는 후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랄까 이준석, 김문수 후보를 다 합친다고 하더라도 그 여전히 청소년들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이렇게 선택을 한 것은 아마 지난 겨울 봄 그 비상계엄과 내란 경험에서 청소년들이 광장으로 많이 나온 것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고 여전히 청소년들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한 걸음씩 더 나아가기 위한 선택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번 대선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앞서 윤석열 정부 하에서 후퇴한 각 분야를 정상화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라는 말씀드렸었는데 두 분께서 생각을 하시는 지금 가장 해결 시급한 사회적 과제는 뭐라고 보세요? 먼저 김석 총장님. 저는 기본적으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과제는 이번 대통령의 성격이라고 생각하고 이번 대통령 선거의 그 성격 뭐냐면 내란을 빨리 종식시키고 국가를 안정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많이 파괴된 것 중에 하나가 시민 권력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민의 이야기를 듣기 위한 뭐 이런 것들을 좀 이런 것들을 따로 하려고 하지 말고 이 내란과 비상계엄에 대한 실체를 좀 밝혀가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진실 규명이 일단은 제일 먼저다. 그래야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 때문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뭐 관련된 사회 대개혁의 요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회 대개혁의 요구가 이번 광장에 쏟아졌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도 이 문제를 아마 순차적으로 해결하는 것도 굉장히 좀 버거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1번 가장 중요한 것은 내란과 비상계엄에 대한 진실 규명을 통해서 국민들이 알고자 하는 것들을 빠르게 그리고 너무 장기간이 아니라 빠른 시간 내에 이런 것들을 알려낼 수 있기 위한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 이건 대통령 혼자 못하기 때문에 뭐 오늘 뭐 그 곳곳에서 국회에서 지금 뭐 관련된 법이랄지 제도를 좀 정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신속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대희 총장님. 저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가장 나쁜 범죄가 내란이라고 보거든요. 결국은 이번 12.3 내란에 대한 진상규명 그리고 여기에 따른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 방지책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사실상 내란과 관련되어서 국론이 찬반으로 극렬하게 분열되었잖아요. 그러면 이 진상규명을 빨리 해서 책임자 처벌하고 재발방지책을 만드는 것이 국론 분열을 통합으로 만드는 최우선 길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 1년 정도는 어쩔 수 없이 뭐 사회적 혼란이라고 누군가는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신속하게 진상규명해 나가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다행히 지난 4일 날 대통령의 첫 업무가 비상경제 대응 TF팀이었잖아요. 지금 완전 극심한 경제 불안과 또 민생 회복 문제, 요 문제에 대해서 신속하게 최우선 실천 과제로 삼아내는 것은 굉장히 좋았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떻든 우리가 안전하고 평화로운 한반도, 그렇죠? 직장에서 마음 놓고 안전하게 일하고 그리고 전쟁이 없는 한반도 만들기 위한 이런 사회적 과제들을 풀어내는 데 집중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흐뭇한 미소를 짓고 김대희 총장님 청와대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와, 너무 훌륭한. 저 어쩜 이렇게 제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지. 두 분 공통적으로 첫 번째 사회적 과제는 내란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책 마련이었고요. 두 번째는 경제 회복, 또 세 번째는 안전하고 또 평화로운 한반도까지 말씀 주셨습니다. 자, 시급한 사회적 과제 잠깐 짚어봤고 한편 대선 바로 전날 김용균 씨가 사망한 바로 그 태안화력에서요. 50대 노동자가 또 사망하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새 정부의 노동 정책은 좀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까요? 김석 총장님. 일단 같은 장소에서 이런 사고가 계속 반복했다고 하는 것은 노동 정책이 구조적으로 조금 어떤 실패 또는 제대로 해결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이 점을 좀 근본적으로 노동 구조의 개혁이 가능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감시 체계나 이런 것들 그리고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첫 번째가 위험의 외주와 금지와 관련된 법제화를 되게 많이 요구해 왔거든요. 그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의 누군가를 처벌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안전사고들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 예방의 조치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관점이 좀 확산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굉장히 나눠져 있잖아요. 이 문제가 차별과 그러니까 이
김대희 총장님도 두 번째 요소로 경제와 뭐 이거 안정이었는데 근데 그 앞에 꼭 붙어야 되는 것은 차별 없는 그 불평등을 해소하는 경제 회복과 관련된 것들에 대한 정책들이 좀 내줘야 될 거라고 예. 생각하고 이병국 대통령이 실용적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조금 평가를 받더라고요. 실용적인 죄송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예. 자꾸 헷갈리네요. 쉽지 않아요. 이재명 대통령. 아직 입에 잘 저도 잘 안 붙어요. 붙습니다. 예. 그래서 뭐냐면 실용적이기 때문에 어떤 원칙과 이걸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이 반복적인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좀 잡아주길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네요. 예, 김대희 총장님. 저는 우리나라 사회에서 특히 노동 분야에서 차별과 불평등이 가장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소수의 정규직과 그리고 남성과 여성의 차별, 그리고 임금의 차별, 노동 시간의 차별. 우리 사회의 모든 차별과 불평등이 노동에 녹여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노동이 존중받지 못하는 사회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헌법에도 보장된 노동 상권 자체가 사실상 허물어진 사회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사람의 생명과 어떻든 생존, 경제적 생존을 위해서 노동이 자기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 뭐 다른 곳에서는 우리가 뭐 사회적 차별, 정치적 사회적 차별을 받더라도 경제의 문제, 한 가정의 생존이 걸려 있고 개인의 삶의 문제가 걸려 있는 노동에서만큼은 정상화되는 그러한 정책으로 좀 갔으면 좋겠고 그렇다 보면 정책화 시키는 것이 이게 어떤 식으로 접근을 제가 좀 해야 보기에는 될까요? 특수 노동자라든가 예. 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뭐 사회적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동자들에 비해서 차별을 많이 받잖아요. 예. 뭐 개인 사업자로 봐버리는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성별에 대한 차이, 연령에 대한 차이. 20대는 월급이 적어도 된다. 뭐 50대는 월급이 많아야 된다. 이건 택도 아닌 논리를 가지고 개인의 능력이라든가 동일 노동, 그 동일 조건 속에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임금의 차별은 2배, 3배 나는 이런 불평등한 구조를 바꿔야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산업재해도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만 산업재해의 대상이 된 안전의 문제에만 노출되는 이런 측면들을 노동기본법뿐만 아니라 산업재해와 관련된 제반 법제를 재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이제 이런 건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예. 저는 제일 먼저 지금 해야 될 건 대화라고 생각해요. 윤석열 정부 노동자와의 안에서 대화가 끊어져 버렸잖아요. 특히 노사민정위원회가 있었지만 거의 노사민정위원장이 누구였습니까? 김문수 대통령 후보였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자들과의 대화의 물꼬를 열고 노사민정 회의를 회복하는 것이 일단 제일 먼저 우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소통을 통한 차별을 없애는 것부터가 출발이다라는 점이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또 이제 의정 갈등 이야기입니다. 의정 갈등 장기화로 국민들의 피해가 극심한 상황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의대 정원의 합리화, 또 국민 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설립을 공약을 했는데 갈등의 내용이나 과정을 봤을 때 좀 대안이 어떻다고 보세요? 소극적이진 않다라고 보십니까? 김대희 총장님? 제가 보기에는 이제 선거 과정 속에서는 이 문제를 일부러 안 꺼낸 네, 거라고 안 보세요? 꺼낸 측면이 좀 있다. 현실적으로 되고 나면 너무 이게 어려우니까. 네. 그런데 이제 윤석열 지난 정부에서 이야기했던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2,000명 증원. 네, 이건 뭐 상상하기 힘든 대학도 그렇고요. 어로인도 수긍하지 못하는 이런 극단적 방법이 아니라 어떻든 공론화위원회의 근거는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풀겠다. 어로인들하고. 어로인은 어로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람이고 국민은 어로 서비스를 받는 소비자잖아요. 예. 그럼 소비자와 공급자가 있다면 이들의 이야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내면서 공론화 과정, 누구나 다 동의할 수 있는 수기적 방법으로 이 문제를 좀 풀어내겠다. 근데 결국은 의대를 증원을 하는 건 사실인 거고요. 하지만 일시적 2,000명이 아니라 시간을 두되 점차적으로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영역으로 갈 거고 저는 그래서 이번에 보건복지부 장관 그 교육부 장관이 누가 해냐에 따라서 이 문제는 주로 핵심이 있을 거라 보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결국은 지난 정부처럼 오히려 이런 어로 정책이 갈등을 조장하는 방식으로 안 갈 거다. 무엇든 약간은 늦더라도 이걸 서로 동의하고 조정하는 과정으로 갈 거라고 저는 보는 거고 특히 이제 전남하고 인천처럼 지역 의대를 신설하거나 공공의료 사관학교가 필요한 필수 의료 인력들 또 의료 서비스에 소외된 지역을 중심으로 결국은 의료 정책 특히 이제 의대 증원 문제는 신설 문제는 고민해 보겠다고 했고 실제로 민주당의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전남 지역은 새롭게 지역 의대 문제든 공공의료 사관학교든 나름대로 공공의료 측면 속에서 나름대로 혜택을 좀 볼 수 있는 측면이라고 좀 봅니다. 국립의대도 같은 네네. 일환에서 네. 예.
저는 이제 의정 갈등만 좀 놓고 본다면 예. 이제 과연 이게 의정 갈등인가 아니면 의료 독점 구조 때문에 생긴 문제인 건가라고 하는 이 갈등의 본질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갈등의 생각해요. 본질이요? 네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계속 그 의정 대화를 계속 해왔었고 결국은 아무것도 되지 않은 가운데서 그 윤석열 정부가 정말 그 비과학적으로 2,000명을 제시를 했죠. 근데 본질은 그런 거잖아요. 의사가 필요해요. 지금 의사가 부족하기 예. 때문에. 근데 이것을 누가 의사 단체들과 또는 모든 의사 단체들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사회적으로 눈이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것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방식으로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겠다는 것은 기본이야겠죠. 근데 이제 이것을 공론화 방식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좀 굉장히 좀 긴 시간이 걸리는 것도 있고 예. 책임을 좀 전가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누구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공론화위원회에다가 공론화위원회가 결정하는 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행정의 일정 부분 좀 책임을 미온적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제가 바라는 것은 굉장히 좀 보다 본질적 계획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뭐냐면 의사들과 대화를 하되 예. 기본적으로 의료 공공성 강화에 대한 문제는 국민들이 모두가 요구한단 말이죠. 예. 이런 것들은 그대로 정부에서 계속 치고 나가면서 지역 의사제랄지 공공의대 설립 문제랄지 이런 문제들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모든 관련된 문제를 의사 단체들과 협의해서 대화를 해서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좀 뭔가 좀 더 그 의료 독점 구조를 좀 강화시키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가 해야 될 일과 대화를 해야 될 일을 좀 구분해가지고 뭔가 먼저 로드맵을 먼저 만들어 놓은 가운데서 이 로드맵이 실현 가능하겠는가를 공론화위원회에 던지면서 좀 더 이렇게 로드맵을 곡선으로 갈 건 곡선으로 가고 직선으로 갈 건 직선으로 가고 이런 방식으로 좀 해야 될 텐데 예. 저는 이 과정에서도 여전히 이재명 대통령도 의사 단체들로부터의 어떤 기득권과 충분한 대화가 한다고 하겠지만 갈등은 반드시 있을 거라고 좀 미리 예견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랄까 이 새로운 공공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굉장히 뭐 사명보다는 지금 현재 놓여 있는 갈등을 실용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일단 제 우선 과제이지 않나라고 싶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서 의대 설립하겠다는 약속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간단히 이야기는 좀 잠깐 짚고 넘어갈까 하는데요. 극우 성향 민간단체 리박스쿨의 초등 역사 왜곡을 비롯해서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 역사 왜곡과 교육 전반에 대한 이것에 대한 정상화 방안 또한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김대희 총장님. 제가 보기에는 그 이재명 대통령의 그 역할 중에 하나가 역사 바로기 세우기라 봅니다. 윤석열 정부 때 망가진 왜곡된 친일적이고 왜곡된 역사관 속에서 역사와 관련된 공공기관들의 모든 장들인 뉴라이트라든가 친일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역사 왜곡을 일삼는 사람들이 했는데 여기에 대한 정상화 문제 예. 그리고 제주 4.3 항쟁이나 여순 사건처럼 예. 기존에 우리가 누구나 다 진상규명을 해야 진실규명을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국가가 자기의 입장을 밝히고 피해 보상을 해야 될 이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왜곡된 역사관인 사람들을 앉혀서 오히려 국민의 분열을 조장하고 아픈 사람들에게 더 뭐 소금을 죽음을 뿌리는 전사할 정도로 역으로. 가혹하게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역사 바로 세우기가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그동안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든가 항일 독립운동들 또 일제강점기에 동원되었던 위안부 문제라든가 그리고 강제공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한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을 저는 근본적으로 하지 않으면 예. 우리 역사는 더욱더 후퇴되고 참담한 내용으로 갈 거라고 좀 보는 거고 그래서 교육의 정상화, 사회 역사의 정상화, 국가의 정체성의 정상화로 돌아가는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석 총장님.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인데 전 리박스쿨만 딱 집중해서 놓고 보면 그 이름부터가 조금 저는 리박. 그다음에 초등학생 대상으로 대안교육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어요. 초등학교 대안교육 평화학교를 순천에서 저희가 순천 IMC가 만들어본 경험이 굉장히 불쾌합니다. 이게 어떻게 대안교육입니까? 식민지 근대화론, 친일미화, 유신체제 찬양 등은 역사적 허위 사실을 초등학생들이 주입한 거거든요. 범죄입니다. 범죄. 그렇기 때문에 교육 전반에 대한 정상화 방안을 떠나서 이 리박스쿨이 어느 정도까지의 전방위적으로 됐는지 전수조사가 전국적으로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찾아가면서 교육 과정 내에서의 방과후 학교랄지 그다음 교육 과정 내에 이런 역사적 허위 사실을 주입하기 위한 교과서에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아까 우리 김대희 총장님께서 뭐 어떤 특별한 역사 그건 역사관이 아니라 역사적 허위 사실을 주입하는 문제에 대한 굉장히 좀 그 강력한 처벌과
예, 조사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범죄입니다, 범죄 이거는. 예. 예, 마지막으로 6.3 조기 대선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20초씩 듣겠습니다. 김대희 총장님. 저는 어떻든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우리나라의 헌법과 민주주의 가치를 다시 한 단계 높은 고난이도의 수준에서 다시 한 번 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우리한테는 펼쳐졌다 보거든요. 예. 난파된 높은 파도에 난파된 배가 있는데 어리숙한 선장이 물러났습니다. 새로운 유능한 선장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요. 그 배에 함께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높은 파고를 이끌어나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생각과 사고를 벗어나면서 새로운 가치, 새로운 미래의 희망들을 우리 유권자, 국민 주권자인 국가의 주권자인 국민들도 함께 좀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함께 토론하고 소통하는 그런 마당만 정부가 만들어준다면 얼마든지 지혜로운 해법과 대책은 나올 거라 봅니다. 난파된 배를 다시 이제 띄울 수 있게. 어쩜 이렇게 말씀이 오늘따라 네. 너무 멋있습니다. 저에게도 물으실 거죠? 그냥 끝낼까요? 아니 저 이야기해야 돼요. 1987년 6월 민주항쟁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12월 달에 대통령 선거를 국민이 원하는 대통령을 뽑지 못했어요. 저는 이번은 국민이 원하는 대통령을 뽑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항쟁의 열정 보면 완성이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 걸맞게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좀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고 한 가지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순천 지역에서 1987년 6월 항쟁을 이끌었던 곳이 순천 YMCA입니다. 6월 13일 날 오전 11시에 이것을 기념하는 표지적 제막식이 있거든요. 예. 당시 1987년 6월 항쟁을 순천 시청 앞에서 모였던 5만 명의 시민 여러분 6월 13일 날 11시 제막식에 모두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가야 되겠네요. 네, 그 자리에 꼭 오셔야 있었으니까. 됩니다. 네. 자, 여기까지 김대희 총장님 꼭 듣겠습니다. 오셔야 됩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6.3 조기 대선이 남긴 과제에 대한 이야기 전반적으로 나눠봤습니다. 여수와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총장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전망대가 6월 6일 금요일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오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